그날 밤의 냄새가 아직도 잊히질 않아요. 비 오는 1972년의 평양, 저의 17살 생일이었어요. 빗방울이 처마 끝에서 투둑투둑 떨어지던 소리와 군홧발 소리가 멀리서 가까워지던 그 느낌이 아직도 제 등줄기를 오싹하게 해요. 그날 처음 그 사람을 만났어요. 이름은 박인우. 그는 말랐고 조용했어요. 하지만 그 눈빛은 무언가를 말하고 있었어요. 누구도 감히 입 밖에 낼 수 없는, 그러나 모두가 느끼고만 있었던 그 무언가. 네오도 알고 있지? 여긴 숨쉬기도 조심해야 해. 그가 그렇게 말했을 때 저는 이미 빠져 있었던 것 같아요. 말수가 적고 가끔은 잔인할 정도로 현실적인 그였지만 제 안에 깊이 자리 잡은 갈망, 진실을 알고 싶다는 갈망, 어딘가로 도망치고 싶다는 갈망, 그걸 그는 꿰뚫어 봤어요. 우리의 사랑은 시작부터 끝까지 모두 금지된 것이었어요. 그는 남한에서 온 사람이었어요. 월남자가 아니라 월북한 사람이요. 말이 안 되죠? 그렇죠. 저도 처음엔 믿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는 정말이었어요. 그의 억양, 그의 말투, 그의 눈빛, 그가 말한 서울의 모습들, 반짝이는 거리, 자율적인 사람들, 자유롭게 손잡고 걷는 연인들, 모두 너무 생생했어요. 너무도 반짝였어요. 그는 조용히 속삭였어요. 여긴 나에게 감옥이야. 너도 그렇게 느끼지? 그 말에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그날부터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우리는 밤마다 몰래 만났어요. 공장 옆에 건물, 낡은 도서관 뒷마당, 그리고 마지막엔 우리만 알고 있는 작은 산속의 방공호. 그는 제게 그림을 보여주곤 했어요. 서울을 그린 거예요. 그 그림 속에는 푸른 하늘이 있었고, 아이들이 웃고 있었고, 여자들이 짧은 치마를 입고 자유롭게 걸어 다니고 있었어요. 저도 그 그림 속에 들어가고 싶었어요. 그런데요, 세상은 우리 같은 사람들을 가만히 두지 않아요. 그날도 비가 왔어요. 비가 오는 날은 늘 불길했어요. 그는 숨을 헐떡이며 달려왔고 저를 껴안으며 말했어요. 우린 더 이상 여기 못 있어. 들켰어. 내 이름도 나왔어. 제 귀가 먹먹했어요. 제가? 왜요? 전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저 사랑했을 뿐인데. 그날 밤 우리는 탈북을 결심했어요. 하지만 이 이야기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그날 이후로 저는 무언가를 잃었어요. 사랑만이 아니에요. 제 자신을, 제 가족을, 그리고 하나 더.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던 그 아이를요. 계속 얘기해드릴게요. 모두 말할게요. 이젠 숨기고 싶지 않으니까요. 어린 시절에 저는 순진했어요. 아니, 순진했다기보단 세상에 대해 아는 게 없었어요. 평양 외곽의 작은 마을, 강건리에서 태어나 자란 저는 라디오도 없고 신문도 제대로 못 읽는 아이였어요. 아버지는 인민군 장교였고 어머니는 인민반장 일을 하셨어요. 항상 근엄한 표정에 너는 나라의 꽃이 되어야 한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던 분들이었죠. 저에게 허락된 미래는 오직 2가지뿐이었어요. 혁명 열사묘에 이름을 남기거나 충성된 아내가 되는 것. 그런 저에게 세상은 아주 작고 단조로웠어요. 학교에서 배우는 것은 주체 사상과 위대한 수령님의 이야기뿐이었고 소녀들과의 대화는 늘 경계 속에 있었어요. 누가 말을 엿듣고 있는지 몰랐거든요.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어디론가 끌려가는 일이 종종 있었으니까요. 그런 제게 첫 번째 균열이 생긴 건 13살 무렵이었어요. 학교에서 가장 친하던 친구 수진이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거든요. 선생님은 간첩과 내통한 부모 때문에 숙청되었다고 했지만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수진이는 매일 저에게 꽃을 꺾어주고 몰래 껌을 나눠주던 아이였어요. 그런 애가 갑자기 사라질 리가 없잖아요. 그날부터 저는 질문을 품게 됐어요. 왜? 정말 그런 일이 가능한 걸까? 그럼 나도 언제든 없어질 수 있는 걸까? 그리고 그 질문들은 제 안에서 조용히 그러나 끈질기게 자라기 시작했어요. 16이 되던 해 저를 처음으로 흔든 또 하나의 사건이 있었어요. 큰아버지가 밤중에 붙잡혀갔어요.
그는 조용하고 평범한 사람이었고 벽에 김일성 수령님의 사진도 잘 모셔놓고 살던 분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보위부가 들이닥쳐서 그를 끌고 나갔고 며칠 뒤에 가족들도 모두 쫓겨났어요. 이 일은 온 마을에 공포를 퍼뜨렸지만 동시에 제 안에 무언가를 깨우기도 했어요. 이게 정상일까?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싶은 걸까? 그러다 만난 게 인호였어요. 그는 군수공장에서 일하는 청년이었어요. 말이 없고 항상 고개를 숙이고 다녔지만 눈빛만큼은 어딘가 달랐어요. 그는 유일하게 제 질문에 조용히 해 라고 하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오히려 이렇게 말했죠. 질문을 한다는 건 네가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야. 그 말을 듣고 저는 울었어요. 이유는 몰랐어요. 그냥 살아있다는 말이 그렇게 따뜻하고 두려운 말이 될 줄 몰랐거든요. 그날 이후 우리는 조금씩 가까워졌어요. 처음엔 조심스레 인사를 나누는 정도였지만 점점 더 많은 대화를 나누게 되었고 서로의 마음을 내보이기 시작했죠. 그는 자신이 남한에서 왔다고 했을 때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월북했다고? 왜? 그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그게 내가 원해서 온 게 아니야. 그의 이야기는 너무도 충격적이었어요. 부모님은 조총련 출신이었고 일본에서 살다 북으로 귀국한 가족이었어요. 그는 8살 때 부모를 따라왔고 처음엔 무언가 큰일을 해낼 수 있을 줄 알았대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죠. 그들은 외래 사상에 물든 자들로 낙인 찍혔고 평생 감시당하는 삶을 살게 되었어요. 나는 늘 도망치고 싶었어. 근데 혼자는 못해. 누군가가 함께 해준다면 그 말에 저는 망설였어요. 너무나 큰 두려움이 밀려왔지만 그보다 더 컸던 건 제 안의 갈망이었어요. 사랑받고 싶다는 마음, 그리고 살아있다는 느낌을 계속 느끼고 싶다는 마음. 그는 내 손을 잡았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너랑 같이라면 난 어디든 갈 수 있어. 그 말이 제 인생을 바꿔버릴 줄은. 그땐 정말 몰랐어요. 다음엔 우리가 어떻게 도망칠 계획을 세웠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들려드릴게요. 기억하기도 괴롭지만 이젠 외면할 수 없어요. 도망칠 계획은 생각보다 간단했어요. 아니, 간단해야만 했어요. 우린 종이 한 장 차이로 모든 걸 잃을 수도 있었으니까요. 인호는 오래전부터 준비해왔대요. 상월짜기 깊숙이 있는 방공호, 전쟁 때 쓰던 그 낡은 벙커가 그의 은신처였어요. 그 안엔 은밀히 모은 마른 식량, 약, 낡은 지도를 감춰두었고 심지어 고장난 나침반도 있었어요. 이 길로 가면 압록강이 나와 거기서 강을 건너면 중국 땅이야. 거기서 다시 방법을 찾아야지.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눈동자는 떨리고 있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가슴은 벌렁거렸고 손은 계속 떨렸어요. 정말 손을 쥐하며 말해. 여기서 나 혼자 갈라. 그렇게 우리는 날짜를 정했어요. 1973년 3월 11일. 그날은 평양시 전체가 농촌 동원으로 바빴기에 감시가 느슨해질 거라고 했어요. 그날 밤 인호는 공장에서 나오는 척하며 저와 합류하기로 했고 저는 위장한 채 고모댁에 간다고 어머니께 말했어요. 하지만 그 며칠 동안 제 마음은 매일 1000번씩 뒤집혔어요. 어머니가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우리 딸 곧 당에서 추천서 받아올 날이 얼마 안 남았다. 그렇게 말할 때마다 눈물이 나올 뻔했어요. 가족을 떠난다는 것, 다시는 못 본다는 것, 아무 말도 못하고 아무 흔적도 남기지 못하고 사라진다는 것, 그 모든 감정이 저를 질식시켰어요. 그러다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3월 9일 밤 제가 잠든 사이 누군가 제 책상 서랍을 뒤진 흔적이 있었어요. 일기장이 살짝 삐뚤어져 있었고 인호가 그려준 그림이 사라졌어요. 심장이 쿵 떨어졌어요. 들켰나? 누구지? 어떻게 알았지? 그날 밤
저는 인호에게 가지 않았어요. 무서웠어요. 대신 몰래 약속 장소 근처에서 한참을 지켜보다가 돌아왔어요. 그리고 다음 날 학교에서 그 일이 터졌어요. 교무실로 불려갔고 거기엔 제가 모르는 남자 셋이 있었어요. 보위부 요원들이었어요. 네가 박인호와 접촉했다지? 그 말에 눈앞이 까매졌어요. 입을 열면 죽고 침묵하면 더 큰 의심을 살 것 같았어요. 그들은 계속 물었어요. 그가 너한테 뭘 말했니? 어디로 가려던 거야? 너도 간첩이니? 그 순간 저도 모르게 울면서 외쳤어요. 아니에요. 그냥 좋아했어요. 사람을 좋아한 게 죄인가요?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자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그들 중 한 명이 비웃었고 다른 한 명은 말없이 무전을 쳤어요. 그리고 그날 밤 저는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선택을 했어요. 그들을 피해 학교를 뛰쳐나와 인호가 말한 방공호로 달렸어요. 눈물도 후회도 공포도 다 잊고 그저 달리고 또 달렸어요. 거기엔 인호가 있었어요. 날 기다리고 있었어요. 두 눈 가득 피곤과 절망이 서려 있었지만 저를 보는 순간 그는 웃었어요. 왔구나. 그는 제게 말하지 않았지만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들켰다는 걸, 시간이 없다는 걸, 우리가 도망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걸. 그날 밤 우리는 방공호 안에서 서로를 꼭 껴안고 울었어요. 세상이 무너져도 좋으니 이 순간만은 놓치고 싶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다음 날 아침 저는 속이 울렁거려 일어나지도 못했어요. 손을 뻗어 벽을 짚고 겨우 일어났는데 그때 깨달았어요. 내 몸 안에 또 다른 생명이 있다는 걸. 그 아이가 우리가 도망치던 그날 제 안에 들어온 걸 알게 된 순간 모든 게 달라졌어요. 도망치는 게 아니라 지켜야 했어요. 다음엔 그 아이를 품고 떠난 탈출의 첫날을 이야기해 드릴게요. 그날 세상은 우리에게 너무 잔인했어요. 그 아침 속이 미친 듯이 뒤집혔어요. 몸에 열이 올라 있었고 머릿속은 멍하고 다리는 후들거렸어요. 인호는 제 얼굴을 보고 곧바로 눈치를 챘어요. 아픈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도 말을 못했어요. 목이 메어서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질 않았어요. 그는 제 손을 잡고 이마를 짚었어요. 열이 있네. 우리 며칠 더 숨어있자. 상태가 나아지면 그때 움직이자.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 늦으면 잡혀. 그때 저는 처음으로 작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인호야, 나 아이 생긴 것 같아. 그는 그 자리에 멈췄어요. 말이 없었어요. 몇 초 동안, 아니 몇 세기처럼 느껴지는 시간 동안 숨도 안 쉬는 것 같았어요. 그러다가 그의 눈이 촉촉해졌어요. 그는 제 손을 더 꽉 잡았고 천천히 무릎을 꿇고 배를 향해 손을 뻗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하다. 그가 왜 미안하다고 했는지 그때는 몰랐어요. 하지만 지금은 알아요. 그는 그 순간 우리가 끝까지 가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출발했어요. 살기 위해서, 아니 이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그날 밤 산길을 따라 걸었어요. 달빛조차 숨죽인 밤이었어요. 우리의 발소리만이 바스락거리며 어둠 속에 흩어졌어요. 배는 아프고 속은 울렁거리고 정신은 점점 흐려졌지만 저는 걸었어요. 단 한 걸음도 멈출 수 없었어요. 우리는 압록강 근처까지 갔어요. 그곳엔 인호가 믿는 조선족 밀수꾼이 도와주기로 했대요. 하지만 그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약속된 시간이 한참 지나도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그제야 인호가 중얼였어요. 그 사람 잡힌 걸지도 몰라. 그때부터 우리는 계획을 바꿨어요. 직접 강을 건너기로 했어요. 3월의 압록강은 아직 얼음이 녹지 않아 일부는 단단했고 일부는 얇은 얼음 아래로 검은 물이 일렁이고 있었어요. 그 위를 건넌다는 건 죽음을 의미했어요. 하지만 선택지는 없었어요. 우리는 손을 꼭 잡고 강 위를 걸었어요. 얼음이 바스락거리며 울었고 제 다리는 저리고 입술은 파랗게 질렸어요. 중간쯤 왔을 때 얼음이 쩍 하고 갈라졌어요. 그 순간
저는 비명을 질렀고 인호는 제 앞에 몸을 던졌어요. 그 덕에 저는 겨우 중심을 잡았지만 그의 발 한쪽이 얼음 밑으로 빠졌어요. 괜찮아? 괜찮아? 계속 가.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손은 차갑게 젖어 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우리는 이 강을 건넌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살아남는다고 해서 모두가 용서받는 게 아니라는 걸. 하지만 우리는 건넜어요. 기적처럼. 피투성이가 되고 온몸이 얼어붙은 채 기어가듯 중국 땅에 도착했어요. 거기서 기다리고 있었던 건 다름 아닌 군인 복장을 한 남자였어요. 중국어로 뭔가를 외쳤고 우리는 그대로 붙잡혔어요. 그날 이후 며칠 동안 우리는 어디로 끌려가는지도 모른 채 어두운 방 안에서 조사를 받았어요. 그들은 우리를 간첩인지 미립국자인지 인신매매 대상인지 구분하려 애썼어요. 그리고 그 와중에 제 배는 더 아파졌어요. 출혈이 시작됐어요. 그 아이가 위험했어요. 저는 무릎을 꿇고 소리쳤어요. 제발 병원에 데려다 주세요. 제발요. 그때 통역을 맡은 젊은 여성이 조용히 다가와 제 손을 잡았어요. 그녀의 억양은 나만 말이었어요. 괜찮아요. 이제 괜찮아요. 여기서부터는 내가 도와줄게요. 그녀는 제게 다가온 첫 번째 빛이었어요. 그녀 덕분에 저는 그 아이를 지킬 수 있었어요. 다음엔 제가 어떻게 남한 여자의 도움으로 병원에 가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병원에서 어떤 진실을 듣게 되었는지 말씀드릴게요. 그날의 기억은 아직도 저를 밤마다 울게 해요. 그녀의 손길은 따뜻했어요. 그 조용한 남한 여자, 이름은 정혜경이라고 했어요. 중국 연변의 조선족 단체에서 일하며 북에서 넘어오는 사람들을 돕는 비밀 조직의 일원이었어요. 그녀는 군인들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이 여자는 임신 중입니다. 상태가 위중하니 병원부터 데려가야 합니다. 그녀가 중국어로 단호하게 말하자 군인들이 잠시 눈치를 보더니 우리를 넘겨주었어요. 그날 작은 트럭에 실려 영일의 조그만 병원으로 갔어요. 제가 기억하는 건 병원 냄새, 희미한 형광등, 그리고 의사의 굳은 표정뿐이에요. 출혈이 심각합니다. 아이가 위험해요. 그 말에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인호는 제 손을 꽉 잡았고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저 눈으로 기도하는 사람처럼 의사를 바라보고만 있었어요. 수술이 시작됐어요. 온몸에 주사바늘이 꽂히고 약물이 들어오고 심장이 빨라지고 저는 흐릿해지는 의식 속에서 한 가지를 계속 되뇌었어요. 살아야 해. 아이를 지켜야 해. 제발. 수술은 성공적이었어요. 아이는 살아있었고 저도 무사했어요. 하지만 그날 이후 저는 더 이상 예전의 제가 아니었어요. 제 안에 무언가가 부서졌어요. 그건 단순히 몸의 고장이 아니라 세상에 대한 신뢰, 사람에 대한 믿음, 저 자신에 대한 존엄 같은 것이었어요. 며칠 뒤 혜경 씨가 병실로 찾아왔어요. 그녀는 인호와 나란히 앉아 있었고 두 사람 다 밤새 잠을 못 잔 얼굴이었어요. 두 분 다 위험한 상황에서 잘 견뎠어요. 하지만 이곳에 오래 있을 순 없어요. 조선족 정보원이 여러분의 존재를 중앙에 보고했어요. 곧 추방 절차가 시작될 겁니다. 그 말에 우리는 숨이 멎었어요. 추방기라뇨? 그럼 북으로 돌아가야 하나요? 제 목소리는 떨렸어요. 혜경 씨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우린 그렇게 두지 않을 거예요.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단, 위험해요. 여러분이 한국에 망명을 신청하도록 도울 수 있어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여러분의 존재는 사라져야 해요. 사라져야 한다는 말, 그건 죽었다고 여겨진다는 뜻이었어요. 가족에게도 기록에도 역사에도 우리는 없었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인호는 말없이 제 손을 잡았어요. 네가 결정해. 나는 네가 어디를 가든 거기 있을게. 그 말이 너무 미안했고 고마웠고 아팠어요. 그날 밤 병원 침대에서 저는 아이의 태동을 느꼈어요. 조그맣고 여린 움직임이었지만 그 순간 확신이 들었어요. 이 아이를 지키려면 내가 사라져야 해.
그 다음날 우리는 혜경 씨의 안내로 몰래 병원을 나섰고 가짜 신분증과 조선족 이름으로 열차에 올랐어요. 중국 남부로 향하는 길이었어요. 그곳에서 한국으로 가는 비밀 루트를 이용할 계획이었어요. 열차 안에서 저는 창밖을 보며 중얼거렸어요. 내가 정말 존재하긴 했을까? 아니면 그냥 이 세상 어디에도 없는 사람일까? 그 말에 인호는 조용히 제 배 위에 손을 얹고 말했어요. 니온 지금 가장 강하게 존재하고 있어. 이 아이에게는 세상의 전부니까. 그 말이 저를 붙잡아줬어요. 그 말이 저를 다시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 열차 안에서 마지막으로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다음 정차역에서 우리와 눈이 마주친 그 남자가 있었으니까요. 그 사람의 얼굴은 절대 몰랐어야 할 얼굴이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다음엔 그 열차에서 마주친 사람, 그리고 그가 우리의 도망을 어떻게 뒤흔들었는지 말씀드릴게요. 그 사람은 제가 가장 믿었던 누군가였어요. 그 열차는 밤새도록 달렸어요. 우리 둘은 서로 기대 잠시 눈을 붙였지만 마음은 늘 경계하고 있었어요. 창밖의 풍경은 낯설고 아름다웠지만 저는 단 한순간도 안심할 수 없었어요. 열차가 다음 역에 멈췄을 때 승객들이 우르르 올라탔고 통로가 꽉 찼어요. 저는 배를 가리기 위해 외투 단추를 꼭 잠갔고 인호는 제 앞에 서서 사람들의 시선을 막아주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누군가 우리 좌석 옆을 스치고 지나가다가 멈췄어요. 인호가 고개를 들었고 저는 무심코 옆을 봤어요. 그리고 숨이 멎었어요. 심장이 귀까지 뛰는 소리가 들렸어요. 인호, 그 목소리는 우리 공장에서 같이 일하던 상급자였어요. 김철수 과장. 그는 우리를 똑바로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의 눈엔 놀람과 혼란, 그리고 의심이 서려 있었어요. 설마 너희 박인호? 김지연? 그 순간 인호가 벌떡 일어섰어요.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그러나 분명하게 말했어요. 잘못 보셨습니다. 김 과장은 믿지 않는 눈치였어요. 그는 우리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했어요. 너희가 왜 여기 있어? 평양에서 사라졌단 얘기 들었는데. 인호는 제 손을 잡았고 제 손은 땀으로 젖어 있었어요. 저는 본능적으로 느꼈어요. 이 사람은 우릴 넘길 수 있는 사람이야. 그는 당원이었고 충성심이 강한 사람이었고 무엇보다 체제에 대한 믿음이 강했어요. 우린 지금 위험한 상황입니다. 제발 그냥 보내주세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그의 얼굴은 단단히 굳어졌어요. 도망 중이야. 그의 시선이 제 배로 향했을 때 저는 본능적으로 외투를 가렸어요. 그는 한참을 말없이 서 있다가 갑자기 열차에서 내릴 준비를 했어요. 그 순간 인호가 그의 소매를 붙잡았어요. 부탁입니다. 신고하지 마세요. 우리 죽습니다. 김 과장은 그 손을 뿌리치진 않았어요. 하지만 말없이 문 쪽으로 걸어갔어요. 그의 어깨는 무겁게 떨어져 있었고 그 안에 뭐가 들었는지 우리는 몰랐어요. 열차가 역에 도착했어요. 김 과장은 천천히 문을 열고 마지막으로 우리를 돌아봤어요. 그 눈빛은 제가 평생 잊을 수 없어요. 분노, 혼란, 연민, 그리고 침묵 또한. 그는 아무 말 없이 내렸어요. 그리고 열차는 다시 출발했어요. 우리는 몇 분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오직 서로의 숨소리만 들렸어요. 그가 신고할까?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묻자 인호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모르겠어. 하지만 우린 더 빨리 움직여야 해. 그날부터 우리는 계획을 앞당기기 시작했어요. 중국 남부로 가기까지 예정된 경유지를 줄이고 잠도 줄이고 식사도 줄이고 그저 도망치듯 열차와 버스를 갈아탔어요. 그 사이에 제 배는 조금씩 불러오고 있었고 아이는 조용히 그러나 강하게 살아있었어요. 그 생명의 고동이 없었다면 저는 그 모든 고통을 견디지 못했을 거예요. 혜경 씨는 중간중간 연락을 주며 우리를 이끌었어요.
남한으로 가는 루트는 좁고 위험했어요. 밀항선을 타야 했고 바다를 건너야 했고 목숨을 걸어야 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그가 우리를 봤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이미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길에 들어선 거예요. 그리고 몇 주 후 우리는 중국 남부의 어느 어촌 마을에 도착했어요. 거기서 마지막 연결책을 만나기로 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그 마을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던 건 환영도 안도도 아니었어요. 우리가 도착하기 하루 정오기선 이미 체포가 있었대요. 북에서 넘어온 남녀가 붙잡혔고 그중 여자는 임신 중이었다고 했어요. 가슴이 무너졌어요. 제발 아니길 또 설마 다른 사람들이길. 하지만 그건 곧 희망 없는 기도로 바뀌었어요. 그날 밤 우리는 마을을 빠져나가야 했고 비는 또다시 내리고 있었어요. 비가 오는 날은 늘 무언가를 앗아갔어요.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그 비 내리던 밤 우리가 어디로 숨었는지 그리고 그날 저는 아이를 잃을 뻔했어요. 그 기억은 아직도 제 몸 어디선가 살아있어요. 그날 밤에 비는 유난히 차가웠어요. 비벼속까지 스며드는 습기와 함께 세상 전체가 저를 짓누르는 것 같았어요. 인호는 제 어깨에 그의 외투를 덮어줬지만 속은 이미 얼어붙은 듯 했어요. 이 근처에 폐허된 사찰이 하나 있다고 했어. 거기서 하루만 숨자. 그가 말했어요. 우리는 어촌 마을에서 걸어 3시간가량 떨어진 산속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어요. 비에 젖은 흙길은 미끄러웠고 제 발에는 점점 더 무거워졌어요. 그 아이는 여전히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무언가 이상했어요. 사찰에 도착했을 땐 제 다리가 더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몸이 축 늘어졌고 시야가 흐려졌어요. 인호가 저를 안고 부서진 법당 안으로 들어갔어요. 낡은 불상이 세워져 있는 그 공간은 먼지투성이었지만 그날 우리에겐 가장 안전한 성지였어요. 그곳에 눕자마자 극심한 복통이 찾아왔어요. 저는 입술을 깨물고 소리조차 내지 못했어요. 비명은 곧 누군가에게 위치를 들키는 길이었으니까요. 하지만 피는 참을 수 없었어요. 따뜻하고 끈적한 피가 허벅지를 타고 흘렀어요. 인호야, 피가? 제 목소리는 떨리고 눈은 이미 눈물로 범벅이었어요. 그 순간 인호는 겁에 질린 표정으로 저를 안았어요. 안 돼, 제발. 우리 하이야, 제발. 그는 손으로 피를 막으려 했지만 그건 불가능했어요. 자연은 멈추지 않았어요. 제 몸은 제 아이를 놓아버리려 하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아이를 지키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절망 속에서 산속 폐허의 사찰 바닥 위에 작은 생명을 위해 울부짖었어요. 그리고 기적처럼 아침 해가 들기 전 산 아래에서 누군가 우리를 발견했어요. 그건 그 마을에 사는 노승 한 분이었어요. 7립이 넘은 작은 체구의 스님 은우리의 모습을 보더니 말없이 외투를 벗어 덮어주고 지게를 내려놓았어요. 따라오시오. 늦기 전에. 인호가 저를 등에 업고 그 노승의 안내를 받아 산 아래로 내려왔어요. 비는 멈췄지만 제 정신은 반쯤 나가 있었어요. 아이의 움직임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우리는 산 중턱에 있는 작은 암자에 도착했고 그곳에는 놀랍게도 의사가 있었어요. 중국에서 도피 중이던 티베트계 의사였고 그 암자에 잠시 머물며 노승과 함께 일하고 있었대요. 그는 아무 말 없이 저를 눕히고 진찰을 시작했어요. 인호는 손을 부들부들 떨며 문 밖에 서 있었고 노승은 조용히 염주를 돌리며 중얼거리고 있었어요. 기적입니다. 아이, 아직 살아있어요. 그 말이 들리자마자 제 눈에 눈물이 차올랐어요. 한동안 흘릴 수 없었던 진짜 울음이 터졌어요. 아이를 살렸다는 사실보다 세상 어딘가에 아직 자비가 남아있었다는 사실에 제 마음이 무너졌어요. 며칠 동안 우리는 그 암자에 머물렀어요. 노승은 아무것도 묻지 않았고 그저 매일 따뜻한 죽을 끓여줬어요. 의사는 떠날 준비를 하며
이제 남쪽으로 더는 갈 수 없습니다. 당신들은 위험해요. 라고 말했지만 혜경 씨는 다시 연락을 해왔어요. 새 루트를 찾았습니다. 베트남을 거쳐 태국 난민 캠프로 들어가세요. 거기서 한국 대사관과 연결할 수 있어요. 그 말이 우리에게는 두 번째 기회였어요. 하지만 그 여정은 첫 번째보다 더 고통스럽고 더 긴 침묵과 기다림의 시간이었어요. 다음엔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목숨을 걸고 넘어간 국경과 그곳에서 맞닥뜨린 또 다른 이별에 대해. 왜냐하면 그 두 번째 여정의 끝에서 저는 그를 놓쳐야만 했으니까요. 베트남 국경을 넘던 그날, 저는 제 손에 묻은 흙과 땀이 어떤 피보다 무겁게 느껴졌어요. 우리는 이미 수십 일을 걸어왔어요. 중국 남부에서 조심스럽게 움직이며 숨고 기다리고 또 걷고, 저는 배가 더 불러와 제 걸음마다 아이가 안에서 움직였고, 그 움직임이 제게 아직 살아있어요. 엄마 하고 말해주는 것 같았어요. 정혜경 씨가 소개해준 브로커는 베트남 국경 근처에 작은 산골에 우리를 데려다 주었어요. 그 남자는 돈만 받으면 말이 없었고 눈빛이 싸늘했지만 지금 상황에선 그조차 은인이었어요. 그날 밤 우리는 작은 대나무 배에 올랐어요. 강을 건너 베트남으로 들어가는 길이었죠. 사방은 정글 같았고 물 안개가 자욱하게 피어올라 세상과 단절된 느낌이었어요. 그 작은 배 위에서 인호는 제 옆에 앉아 손을 잡았어요. 그의 손은 까칠했고 그 안에 담긴 마음은 제가 그때까지 받아본 어떤 사랑보다 깊고 처절했어요.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 믿기지가 않아. 그가 속삭였어요. 저도 그랬어요. 돌아보면 꿈처럼 아득했고 아직도 도망치는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그 배는 중간 지점쯤에 다다랐을 때 강가의 무장 군인들이 나타났어요. 멈춰. 거기서 정지하시오. 베트남 국경 수비대였어요. 브로커는 욕을 퍼붓더니 갑자기 배를 틀고 도망치려 했고 그 순간 총성이 울렸어요. 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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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가 요동쳤고 저는 균형을 잃고 앞으로 쓰러졌어요. 인호가 저를 감싸 안았고 그 순간 저는 배 안에서 무언가 뜨거운 것이 튀는 느낌을 받았어요. 피였어요. 인호의 피. 그는 저를 아는 채로 작게 신음하며 말했어요. 괜찮아. 너만 살아. 제발. 저는 소리를 지르며 그를 흔들었어요. 안 돼, 인호야. 가지마. 제발 안 돼. 배는 결국 붙잡혔고 우리는 강가로 끌려 나왔어요. 인호는 정신을 잃은 채제 품에 안겨 있었고 저는 울면서 외쳤어요. 병원 좀 불러줘요. 이 사람 죽어요. 베트남어를 이해하지 못했지만 군인 중 한 명이 제 뱃속을 보고 표정이 바뀌었어요. 그는 곧 통신기를 들고 무언가를 지시했고 인근의 군병원으로 이송됐어요. 하지만 너무 늦었어요. 인호는 병원에 도착한 지 몇 분 만에 조용히 숨을 거뒀어요. 그의 마지막 말은 제 귀에 살짝 닿은 속삭임이었어요. 지연아, 그 아이 나 대신 지켜줘. 그 순간 세상이 멈췄어요. 숨도 빛도 시간도 모두 멈춰버린 것 같았어요. 저는 병원 복도 바닥에 주저앉아 목이 찢어져라 울었어요. 한 번도 그렇게 울어본 적이 없었어요. 그날 제 인생의 절반이 같이 사라졌어요. 며칠 뒤 태국 국경으로 보내진 저는 난민 캠프에서 한국 정부 관계자를 만날 수 있었고 정혜경 씨의 연결 덕분에 정식 망명 절차를 밟을 수 있었어요. 그 긴 여정의 끝에서 저는 결국 남한 땅을 밟았어요. 하지만 그 땅은 저에게 자유라기보다는 결핍과 상실의 무덤이었어요. 왜냐하면 그곳 생그가 없었으니까요. 다음엔 남한에서 아이를 낳고 그 아이와 살아온 수십 년의 세월, 그리고 그 아이가 자라 믿을 수 없는 질문을 저에게 했던 날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그 질문이 제게 또 하나의 깊은 상처를 남겼거든요. 그 아이는 이 땅에서 내가 처음으로 다시 믿게 된 이유였어요. 1994년 10월 3일
서울의 한 국립병원에서 나는 아들을 낳았어요. 그 아이의 첫 울음소리는 너무 작고 약했지만 내게는 천둥처럼 들렸어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나는 살아야겠다고,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야겠다고 다짐했어요. 나는 그 아이에게 인우라는 이름을 지어줬어요. 아버지 인호의 인과 우리가 끝내 함께하지 못한 강의 뜻을 담아서 또 서울 외곽의 작은 월세방에서 나는 아이를 품에 안고 하루하루 버텼어요. 세탁소에서 시장에서 아파트 청소며 할 수 있는 일은 뭐든지 했어요. 이 아이는 조용하고 영리했어요. 어릴 적부터 말보다 눈빛으로 먼저 세상을 배웠고 늘 나를 살피며 자랐어요. 그리고 어느 날부터 자주 이렇게 묻기 시작했어요. 엄마, 아빠는 누구야? 엄마는 왜 북한 얘기를 안 해? 그 질문들을 나는 했어. 외면했어요. 진실을 말하면 그 아이까지 상처받을까봐 인호를 지우는 것 같아 너무 무서웠어요. 하지만 아이가 고등학생이 되던 해 결국 그 일이 터졌어요. 학교에서 탈북자라는 사실이 드러난 거예요. 누군가 주민등록지 이력을 보고 소문을 냈고 아이는 갑자기 친구들에게 북한 애라는 손가락질을 받았어요. 그날 밤 아이의 눈은 내가 처음 보는 낯선 분노로 불타 있었어요. 엄마,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왜 나를 진실도 모르게 키웠어?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살게 했어 했냐고.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한참을 침묵하다 단지 두 손을 모아 조용히 말했어요. 미안하다, 인우야. 네가 뱃속에 있었을 때부터 세상이 널 죽이려 했어. 그래서 엄마가 그 누구도 믿지 못했단다. 아이는 한참을 날 바라보다 입을 꾹 다물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날 이후인 한동안 말도 섞지 않았어요. 나는 매일 아들의 방문 앞에서 식은 밥을 내려놓으며 속으로 기도했어요. 제발 네가 나를 미워해도 좋으니 무사히만 자라다오. 그리고 그 침묵은 어느 겨울날 끝이 났어요. 아이는 조용히 나에게 와서봉투 하나를 내밀었어요. 거기엔 대학교 입학 허가서가 있었고 전공란에는 국제정치학 꼴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나는 진실을 공부할 거야. 그리고 언젠가 아빠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도 알고 싶어. 그게 엄마가 나한테 남긴 가장 큰 유산이니까. 그 순간 나는 무너졌어요. 무릎이 꺾이듯 주저앉아 아들을 끌어안고 목 놓아 울었어요. 그래 인우야, 너는 진실 속에서 살아야 한다. 엄마처럼 숨지 말고 살아야 한다. 그날 이후 우리는 조금씩 서로를 이해하는 방법을 배워갔어요. 하지만 인우가 군 복무를 마치고 26이 되던 해 그는 내게 한 가지 뜻밖의 제안을 했어요. 엄마, 혹시 북한에 다시 가볼 수 있을까? 그 말에 나는 손에 들고 있던 찻잔을 떨어뜨렸어요. 뭐라고 했니? 남북 민간 교류 프로그램이 생겼어. 내가 그쪽 조사팀의 일원으로 압록강 인근 지역에 갈 기회가 생겼어. 그 말은 내 인생의 모든 비밀이 다시 열릴지도 모른다는 뜻이었어요. 다음엔 그 아들이 압록강에 도착해 무엇을 보았는지, 그리고 거기서 돌아와 내게 한 마지막 말이나를 어떻게 다시 부서지게 했는지 말씀드릴게요. 그 말은 내가 평생 견뎌온 모든 상처를 찢어놓았어요. 그날 아침 인우는 단정한 셔츠를 입고 출국 전 마지막 인사를 하러 왔어요. 그 아이의 눈빛엔 설렘과 긴장, 그리고 어딘지 모를 결의가 있었어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손끝이 떨리고 가슴이 조여왔지만 그저 조용히 김치를 담아 쌌어요. 거기선 이 맛 못 느낄 테니까 라고 말하며 건넸을 때 인우는 웃으면서 내 손을 꼭 잡았어요. 엄마, 혹시라도 아빠랑 만난 장소 기억나면 알려줘. 그 강 근처에서 조사하게 될 수도 있어. 나는 대답 대신 작은 종이에 좌표 하나를 적어줬어요. 누구에게도 말한 적 없는 그 방공호가 있던 위치. 내가 인호를 마지막으로 안았던 그 자리. 거기가 우리 시작이었고 끝이었단다. 그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떠났어요. 며칠 동안 나는 텅 빈 집에서 나지고 밤이고 창밖을 봤어요. 비가 내리지 않기만을 기도하면서.
그러다 7일 후 인우가 돌아왔어요. 공항에서 본 아들은 무표정했어요. 웃지도 않고 말도 적었어요. 집에 들어와 가방도 풀지 않고 그는 내 앞에 앉아 천천히 말을 꺼냈어요. 엄마, 나 거기서 아버지를 만났어. 그 말에 나는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뭐라고 했니? 그 장소에 갔을 때 지역 안내인이 그러더라고. 한 청년이 수십 년 전 그 방공호 근처에서 죽었다고. 누군가는 그 자리에 돌 하나를 세워두고 매년 몰래 향을 피운다고. 나는 입술을 떨며 묻었어요. 그게 누군데? 인우는 가방을 열어 작은 사진을 꺼냈어요. 흑백이 바랜 사진 속에는 돌 위에 놓인 낡은 군번줄과 그 옆에 놓인 손으로 그린 그림 한 장이 있었어요. 서울에 거리 손잡고 걷는 연인들, 웃는 아이들, 푸른 하늘. 바로 인호 간에게 보여줬던 그 그림이었어요. 그 돌에 적혀 있었어. 박인호, 1951, 1977. 누군가가 엄마 말고도 그 사람을 기억하고 있었던 거야. 그 순간 나는 무너졌어요. 그저 앉은 자리에서 하염없이 울었어요. 누군가 우리의 사랑을 기억해줬다는 사실. 그게 내 평생 버텨온 모든 시간보다 더 깊고 큰 위로였어요. 인우는 내 옆에 앉아 말했어요. 엄마 아빠가 어떤 분이셨는지 이제 알 것 같아. 그리고 엄마가 나를 지키기 위해 무엇을 잃었는지도. 나는 아들을 끌어안으며 속삭였어요. 네가 살아준 것만으로 엄마는 다 가졌단다. 그날 밤 우리는 오래도록 말없이 손을 잡고 앉아 있었어요. 창밖엔 봄비가 조용히 내렸지만 그건 더 이상 두려운 비가 아니었어요. 그 비는 인호가 우리를 위해 흘려준 눈물 같았어요. 이제는 말할 수 있어요. 나의 인생은 고통과 상처의 연속이었지만 그 안에 사랑이 있었고 아이를 향한 믿음이 있었고 지워지지 않는 흔적들이 있었어요.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누군가에게 이 말이 닿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때로 너무 늦게 오기도 하지만 결국엔 우리를 구원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그 울림을 누군가와 나눠주세요. 그리고 당신도 잊지 말고 살아주세요. 누군가의 기억이 되어주세요. 나는 지금도 여기서 당신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